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만은 그 기대되는 시간 같은 거, 약속된 시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권한을 받지를 못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재근 문화예술학 박사의 충장공 정신의 선양을 위한 무예체험 교육 및 문화 활용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할 부분이 이제 충장공 정신을 그러면 어떻게 선양을 할 것이냐, 특히 이제 무예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저는 이제 그 전통 무예라고 하는 무예 24기를 이제 수련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무예 24기를 거론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무관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서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과 시치, 그러니까 무관이 될 수 있는 시험을 거쳐서 초시, 복시, 전시를 다 통과해서 이제 무관의 길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고려 시대의 음서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되고요. 총 5품 이상의 자제에게 뭐 국가에 이제 훌륭한 공적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뭐 개국공신의 자제라든지 여러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5품 이상이 된다 그러면 관직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터놨었습니다. 이게 조선 시대에 오면서 총 2품으로 이제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과 그리고 이제 음서 제도를 통해서 무관이 됐더라도 정식적인 무과 시치를 거쳐서 온 것과 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무관의 직에 있으면서도 뭐 병과라든지 의과라든지 갑과 이런 무과 시치에 응시해서 자문급제하는 것을 또 목표로 했던 것이 조선시대 무관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 사상이 유교입니다. 유교. 특히 이제 성리학 위주인데 이 유교는 충효와 인의예지신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들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입신양명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삼았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의 효도하는 효를 유지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남이영 장군의 정신, 이 주제를 받고서는 그 정신이 뭐냐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의 이제 살아온 길과 무관이 되셔서 걸어온 길을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충장사로 소풍 갔던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제가 이제 전통무예 수련하면서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장수들 하고 연계에 지어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행사로 이렇게 하면은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90년대 중반부터 남이영 장군 문화제에 전통무예 시연으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참여를 했는데요. 이 충장공이 그러면 무인 종가로 인정을 받고 어떤 것이 이제 충장공 정신이냐 이렇게 훑어봤을 때 국조인물고라는 책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인물들 처음에 기재하듯이 뭐 어려서부터 출중하고 뭐 몸이 장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떠나서 쭉 그 양대, 그러니까 남유 아버지이신 남유 장군하고 충장공께서 임만하고 호랑을 거치면서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거, 무장으로서. 그리고 남용 장군 같은 경우에는 평안도 백마절도사하고 뭐 영변부사 이쪽 북방 지역에서 관직생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인심을 상당히 얻고 바른 정치를 합니다. 그 정치를 하는 것에서 인의예지 신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것이 어디에서 효과를 보느냐 하면 이괄에 날 때 이괄과 함께 반란에 참여했던 장수들이 일부 투항하는
귀순하는 그런데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영 장군이 근무하실 때 그 밑에서 활동했던 장수들이 남영 장군의 투항 권유로 이제 투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려 혼란 때 강홍립 등 일부 장수들이 이제 후금에 투항을 했었는데 회유를 합니다. 같이 투항을 해라. 투항을 해서 이제 후금 편에 서서 이제 싸우라는 이런 권유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겠죠. 거기에는 이제 이괄의 난 때 이제 참여했던 일부 장수들이 대거 후금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급속도로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들을 하는데요. 안주성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회유를 권유했지만 죽음의 길을 택하시죠. 분사라는 단어로 기록을 되어 있는데 분사라는 거는 울분에 차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에 보면 군사를 조련하지 못하게끔 조정해서 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하고 그래요. 그게 원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임난하고 이괄의 난을 거치면서 조정이 상당히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그 다음에 견제 이런 것들이 심했었고 훈구 대신들을 비롯한 이제 분량 정치에 의해서 상당히 아주 조선제 사회가 서로 이제 신의를 잃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었나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죽음으로써 이제 나의 충정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더욱 인정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무장들이 있었고 나라에 이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효와 인의 예지신을 실천하신 분이다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무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이 정신을 그러면 어떻게 선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무관이 되는 길에 묵과 쉬치 무관 등재 시험이 있습니다. 이 무관 등재 시험의 핵심적인 실기 과목이 보사입니다. 활쏘기, 목전, 철전, 박두, 육량전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가 되겠고 말 타고 창을 쓰는 기창, 그 다음에 이제 그 격구라고 해서 말을 타고 장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구, 나무를 깎은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 이 격구는 조선시대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고 일부는 폐단이 심하다 해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임금께 상소하는 격구를 없애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말 위에서 이렇게 격구 같은 걸 잘 해야 말 위에서 몸을 원활하게 쓸 수가 있고 각종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다 해서 격구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과 그 다음에 다른 무기 쓰는 구체적인 그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1790년 정조주기 14년에 편찬된 무예 도보통이라는 책에 보면 보예 18가지 그리고 마상 6기 포함해서 24가지 기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예 도보통지의 무예 24기가 왜 중요하느냐? 이건 이제 조선, 명, 외 이렇게 포함한 무기를 쓰는 기예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 군사들 또는 옛 병사들이 어떻게 무기를 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썼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경기화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이나 영화 쪽에도 무예 24기도 토대로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극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중국이 우리 역사 뭐 다른 걸 왜곡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왜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일반적인 예로 사극에서 더러브렛이라는 서양에서 개령한 경주마가 나온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큰 말이 없었습니다. 조랑말보다 큰 말이라고 해봤자 조랑말보다 약간 큰 정도였었는데 지금 사극 보면 엄청나게 큰 서양에서 아랍말을 갖다 교잡해서 3대 이상의 유전형질이 계속 이어지면 품종으로 등록이 되는데 이 서양에서 이제 아랍, 페르시아 쪽하고 전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사막 거친 지역에서 잘 달리고 잘 빠진 말이 있어서 그 말을 갖다가 서양의 투박한 말하고 교잡해서 나온 말이 단거리를 가장 잘 뛸 수 있는 서러브레드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주마로 사용했고 이 경주마 태형말을 일반적인 승마장에서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는 이제 사극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무기를 쓸 때 이제 머리 위에 투구나 전건 같은 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강호구, 전립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각종 영상이나 이런데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무기 쓰는 거 보면은 막 머리 위로 휘두르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투구나 이런 걸 썼을 때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태권도, 그 다음에 이크, 에크, 태견 이래서 맨날 맨손으로 져서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에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TV나 이런 데 보니까 일본 애들은 막 칼 왁 하고 쓰고 있고 중국 애들은 막 무기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무기를 안 썼지? 그래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무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군사력이 그다지 그렇게 약하거나 무기 쓰는 그 기회들이 뭐 낮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인 그 다음에 국제 변화에 따라서 나라가 이제 위태하기도 하고 뭐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무기를 썼구나. 그래서 무자를 파자해 보면 창과의 그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발족변. 그래서 창을 들고 서 있거나 걷는 모습이 무입니다. 이 무는 이 권력과 힘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무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예도 통지에 보면은 이제 기예질이라는 편이 있는데 기예,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무예도 통지는 명나라 석계광의 기요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예하고 무예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무예는 실제적으로 다른 무기나 이렇게 맨손이 됐던 뭐를 기예를 품고 전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예에 등하고 어떤 사람은 기예에 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관이 되려면 이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도 있습니다. 강론이라고 해서 무경칠성 같은 병법소와 경, 뭐 소합,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 무관도 소양이 되어야만이 군사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예체험 교육에 이런 무관이 될 수 있는 길이었던 묵과 시치 과목들, 그 다음에 무예 24기의 기예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까 먼저 이제 하계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무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무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전사 같은 경우에는 종가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 종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읍성이나 이런 성 위주에서 보여주식 그 시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무인이 지녀야 될 덕성 같은 거, 예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호흡 수련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무기를 쓰고 움직이더라도 몇 호흡을 움직일 수 있고 몇 동작을 못 움직이구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 그 다음에
기초적인 예절 교육 이런 것들을 거치고 각종 무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관의 기본은 말을 타야 되는데 말 타기 체험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말 타고 활 쏘는 기사, 기차 이런 것들은 장시간을 두고 체험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이제 이런 무인의 기회를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장사에서 사성리 2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인도가 이렇게 새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탐방해보는 길이 한번 탐방을 해봤었는데 거기를 외승 코스로 삼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승마장에서 말을 어느 정도 타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말을 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울타리가 없는 바깥에서 말을 타면 그 말 자체 타는 자체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호연지기를 함양하는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조인물고에도 보면 남명장군께서 준말을 훈련시켰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사 활쏘기에 있어서 어떤 정해진 사법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속사 빨리 쏘는 것을 위주로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활 쏘는 데 있어서 속사하고 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빨리 적을 보고 연달아서 쏠 수 있고 빠르게 쏘야만이 내가 적에게 이제 타켓이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적을 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국궁에서는 국궁식대용을 해서 이제 활 시위에다가 오니, 뽕나무로 만든 오니를 걸어서 깃이 상하지 않게끔 깃이 3개가 있는데 2개를 안쪽으로 하고 하나를 바깥쪽으로 해서 깃이 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쏘고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 활을 쏠 때는 그 깃 상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 보고 시위에 오니를 띄어서 빨리 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영장군도 그런 사법을 쓰셨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 등재시험, 그러니까 무과 시치의 과목, 그리고 무예 24기에 속하는 24가지 기회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천읍성이나 아니면은 이 옆에 해미읍성, 그 다음에 지금 태안읍성 일부도 복원을 하고 있다는데, 보면은 여장하고 해자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읍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미읍성 역사문화 축제 하면서 강무 프로그램을 연출해서 맡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학예사분한테 왜 여장을 안 얹어요 했더니 이 하중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신에 해자는 북문 쪽 뒤쪽으로는 웅덩이를 파놔서 성을 공격하기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를 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곳은 물을 좀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데, 남문 진남문 쪽은 이제 도로 때문에 해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로 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를 변경하거나 뭐 어치기 하는 게 힘든가 봐요. 근데 저희 전통무예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성은 첫째 의미가 방어적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근데 그렇게 전화쓰는 방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성벽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하는군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쪽 호서 지역들은 그 해안가를 끼고 있고 옛날 외적의 침입도 많았었기 때문에 읍성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천 보령 이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당신포리의 진성도 있죠.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복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이 여장을 비롯해서 해자까지 제대로 복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요 안주성의 일부 모습을 충장사 인근에 전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 루까지 밀려서 올라가서 화약괴의 심지에 불을 붙여서 잡아가실 때 주변에 후금병도 같이 이제 자폭을 할 때 같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극적인 장면을
그렇게 줘놓고 거기에서 공연화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충장군이 이제 군사하시는 장면을 제대로 보여준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감동받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요 충장사 일대를 무예체험 공간으로 지을 때 이런 공연도 할 수 있는 세트장 비슷하게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으로 이제 임대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체험 교육을 맡은 사범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시연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합기도, 해동검도 이런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류가 열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꼭 우리나라에 와서 국기원 이런데 그 다음에 고궁을 둘러보는 게 일상화돼 있어요. 근데 그 태권도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 가라데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검도도 일본 겐토, 합기도도 일본 아이키도죠. 근데 이게 전부 공인 국가 이제 그걸로 들어가 있죠. 체육회 소속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국궁도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하면서 활 시위의 장력을 파운드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쳐야 될 점인데, 그래서 이제 전통 무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무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떤 것을 전통 무예로 할 것인가. 지금 2009년에 전통무예 진흥법안이 통과됐는데 국회를 전부 전통무예라고 잡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법에는 풍우도 전통무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순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용어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 마상무예라고 보통 이제 말 타고 무기 쓰면 마상무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비변사 등록 이런데 다 뭐 승정원일 이런데 보면 마상기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상무예라는 1987년도에 마사박물관에서 마문화총서 시리즈를 말에 대한 역사를 쭉 기술하는 책들을 편찬하면서 한국의 마상무예라고 이렇게 책을 편찬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병의 기예, 보예들을 지상무예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뭉뚱그리로 활쏘는국까지 해서. 근데 이제 이런 지상무예 이렇게 부르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해상에서 싸우셨잖아요. 육군이었었는데 이제 수군으로 이제 직위를 받으셔서 가셨는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수상무예 대가 이렇게 선상무예 대가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명칭이. 그래서 이거 지상무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현재 구분이 육군, 공군, 해군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육군들이 뭘 하게 되면 이제 계룡에서 이제 군 페스티벌 할 때 보면 지상군 퍼레이드 이렇게 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용어 정립이 제대로 안 됐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충장공의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전통무예 이런 체험 공간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해서 우리나라 종가를 만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 무예 24기가 있고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1호로 24반 무예하고 마상무예 격구협회 18기 협회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근데 그 단체들도 열심히 하고 다 그렇지만 전부 이제 기회를 하는 거 있어서 일반인들 보면은 비슷비슷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8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법이 약간 풍우 비슷하게 되어 있고 24반, 18기, 24반 봉이 무기를 쓸 때 머리나 몸을 너무 타고 든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구, 이제 투구하고 갑옷을 합해서 갑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원피스 개념의 갑옷이 있고 투피스 개념이 있는데 투피스 개념의 갑옷은 위옷을 갑옷, 밑에를 갑상, 치마 상태에서 이렇게 부르고 이거 투구주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교의상은 이제 주의권의 상징인 반주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우위로 팍 이렇게 돌려버리면 팡팡 부딪히죠. 그래서 실제 무기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 타거나 안 탔건 간에 궁배 10억, 활집, 화살집, 환도 무기를 차고 두 손이 자유로워야만이 각종 무기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다른 무기 쓸 때 걸리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으면서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기회들을 충장사에서 교육을 한다, 체험을 시킨다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 최고의 무인종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사진 체험 활동을 했던 사진하고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남영장군 문화재 일환으로 문과 시치 재현을 충장사 이론에서 했는데 이쪽이 말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저쪽에 보면 사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정 기와 형태가 보여지는 아주 멋진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군대, 그 다음에 환호, 오른쪽에는 이제 시복이라면서 화살집을 차고 있고요. 남영장군 유품 중에 군대 시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복 안을 살펴보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북공장에서는 지금 145m 전방에 관역을 놓고 썼는데 옛날에는 5m, 10m, 15m, 30m 근거리에서도 활을 쐈고요. 달리면서도 쏘고 구르면서도 쏘고 이렇게 쐈었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서 쏘고 이런 것이 옛날부터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게 이제 천리이라는 고려 때부터 이제 조선 후기까지 사용했던 군복을 보겠습니다. 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루가 긴 무기에 기본이 되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가지 행렬 중에 이제 우체국 근처에서 아스팔트에서 달리면서 보여줬던 시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보무예가 뭐냐면은 임난 이후 그러니까 임난 이전에 무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마보무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학자분들은 마보 말의 발걸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마 기병입니다. 그리고 보병을 의미하고요. 무예에 대한 기록으로 조선 시대에는 전반기에는 마보무예라고 칭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충장사 앞에 씨름장에서 했었던 시연인데요. 말이 달리기엔 공간이 좀 좁긴 합니다. 그래서 넓은 데서 직선상으로 다니면 그 말의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장소가 조금 좁긴 하더라고요. 이제 말 위에서 이제 쓰는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쌍검을 쓰면 이제 마상 쌍검, 마상 평검, 마상 월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기예를
바탕으로 하면은 옛 무기를 어떻게 썼는가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삼국시대 이제 가야 포함해서 삼국시대에 썼던 일반적인 칼들이 환두대도라는 칼입니다. 칼날이 직선상으로 곱게 뻗어 있고요. 칼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고리에는 끈 같은 거를 감아서 손에 감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수술 같은 거 다시도 하고, 아니면 걸어놓을 때 위험하게 쓰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건 이제 제가 만들어서 직접 부여 군청에 납품했던 행사용으로서는 찰갑이 되겠습니다. 쇠찰에다가 가죽끈이나 천으로 엮어서 만드는 거를 찰갑. 그래서 이제 목을 가리는 견갑까지 해서 했었고요. 머리에 쓴 거는 이제 종작 판주 되겠습니다. 그 찬란했던 역사의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무예를 활용한 그 행사들은 아까 이제 수원 화성도 보셨고 여러 곳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아까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고, 고령에도 가면은 고령의 가야 역사 박물관 역사관 그쪽에서도 정기적인 대회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고 보여주기식 시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복궁에서도 이제 촉정 임금이 대열하는 종을 쳐서 다 집합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하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조 이런 것도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또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무인종가 체험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제의 충신이었던 성충, 흥수, 계백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당과 계백 장군은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